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추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일체형 소형 원자로 SMR을 개발하고 있는 현직 엔지니어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원자로 설계 회의를 하다가 오늘 오후 발표를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직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자력 소통 전문가, 그리고 지금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원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원자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발표들에 비해서 제 발표가 조금 더 가볍게 준비가 됐으니 여러분께서도 편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서 만든 클라이밋 스파이럴이라는 영상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잘 시각화해 준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구 온난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상은 아주 직관적으로 100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량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은 1973년에 우리나라가 기후 관측망을 확대한 이후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 모두에서 가장 더운 여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더워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예측은 현실이 되었고 아직 6월인데도 불구하고 한낮 기온은 평년 7월 기온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 분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분야에서 약 4분의 3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져 왔고 앞으로도 점점 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 시점을 설정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후 행동을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게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안에 보면 이 안에는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도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인구 한 명당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인간의 개발 지수, 즉 삶의 질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대안은 탄소 배출은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방법은 풍력, 수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원자력입니다. 원자력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어떤 발전원보다도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유는 원자력이 에너지를 얻을 때 연소라는 과정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소에서는 보통 산소가 요구되는데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요구되지 않고 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화력 발전의 약 1% 정도의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발전원보다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상용화된 건 1960년대부터인데 60년대 이후에 이미 주요한 발전원으로 자리를 잡아서 현재는 전 세계 발전량의 약 10% 정도를 원자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1%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서 1%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약 30% 정도의 전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해 꾸준히 30% 정도의 원자력 발전이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0%라는 큰 양의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은 기저전력이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7일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발전원별로 시간 단위로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발전원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4월에 스페인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정전 사태를 계기로 기저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은 기후 위기의 측면에서 그리고 기저 전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은 현재 우리에게 10%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미래 전망에서도 약 10%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IEA에서 예측한 2050년까지의 전력 소요량입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동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전력량이 약 2.5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시다시피 탄소 배출원들은 대부분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완벽하게 감당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10% 정도를 담당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정도를 담당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양은 약 3,70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워낙에 큰 숫자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 원전이라고 부르는 APR 1400 기준으로는 약 300기 정도의 원자로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지금 차세대 원자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의 경우는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SMR은 약 1500기 이상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해야 될 거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미 대형 원자력 발전소들은 우리가 경험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 사고 3건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후쿠시마 발전소의 교훈을 삼아서 이미 충분히 안전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약 50년을 넘는 기간 동안의 원자력 발전 경험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전력의 분산화 그리고 부하 추종 운전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대형 원전보다는 일체형 소형 원자로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기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듈화 그리고 소형화시킨 원자로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1차 냉각제 유출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요. 모듈화 시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환경에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경제성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안전성, 유연성, 경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원자력 발전의 원자로로서 일체형 소형 원자로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일체형 소형 원자로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022년 기준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SMR들인데요. 약 80기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IAEA의 수장 라파엘 그로시는 앞으로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SMR이 약 80기가 넘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IAEA에서는 매해 SMR 카탈로그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2024년에 68개의 SMR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가 SMR 개발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SMR 중에서는 ISMR, 스마트 그리고 반디가 등록되었습니다. 저희가 대형 원전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SMR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라는 원자로는 미국의 누스케일과 더불어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부지만 확보하면 바로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로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건설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GE 히타치의 BWRX-300이 지난 4월 달에 최초 건설 허가를 획득해서 최초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SMR 개발 경쟁에서는 누가 먼저 건설하고 실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후 위기와 기저전력 그리고 전력 수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전력 생산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원자력 발전이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후반부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원자력이 필요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크게 세 분야, 이렇게 해양, 우주, 그리고 건강 분야에서 원자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분야에서의 원자력은 이미 북극 항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가 쇠빙선이라는 특수 목적 선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엔진의 경우 적은 연료로도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쇠빙선의 제격인 엔진이라서 러시아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루트 다양화를 위해서 북극 항로 개발에 열심인데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이런 쇠빙선에 원자력 추진 선박을 탑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해양 부유식 발전소라는 것에도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부유식 발전소는 돌아다니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해양 부유식 발전소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탐사 기지와 같이 상시 전력이 없는 곳에 필요에 따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미래의 심해 탐사를 위해 하나쯤은 보유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목적의 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상선에도 원자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탄소 배출 도표인데요. 이 탄소 배출 도표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저 끝에 해상 운송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약 1.7% 정도 되는데 이 양은 독일 또는 대한민국이 1년에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통한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 상선에도 원자로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SMR을 차세대 선박의 엔진으로서 적용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선해양 기술이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도 앞다투어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작년 12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전 세계 최초로 SMR을 탑재한 컨테이너선 개념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조선에서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리더들은 앞으로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경주 간포에 SMR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소를 개소해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에서 원자력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주에서는 우주를 가기 위해서, 우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장면입니다. 한국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원자력도 이제 우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은 이미 세계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열 추진 로켓이라는 방법을 통해 화성 탐사나 심 우주 여행에서 여행 탐사 시간을 줄이는 시도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를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 성공해서 원자력 추진 로켓을 개발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자력 열 추진 로켓의 경우는 화학 추진 로켓과는 원리가 약간 다릅니다. 화학 추진 로켓은 산화제와 연료를 혼합해서 폭발 반응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다면 원자력 열 추진 로켓은 연료만 가지고 가서 뜨거운 원자로 안으로 액체 연료를 보내서 가스 팽창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액체 추진 로켓에 비해서 더 추력이 강하고 효율성이 높고 부가적으로 전기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우주 탐사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열 추진 로켓을 이용하는 경우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1.5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 열 추진 로켓을 통해 화성에 도착하면 막상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화성 탐사 로버 스피릿이 찍은 화성 사진인데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션인데요. 마션에서 이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치를 캐내 오게 됩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장치인데요. 이게 바로 원자력 전지라는 겁니다. 원자력 전지는 원자력의 방사성 붕괴 때 나오는 열과 열전 소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방사성과 베타 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산소가 없는 우주 공간이나 심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수명도 무려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밖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주 탐사에서 태양빛이 없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원자력 전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 보내진 로버 중에서는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에만 원자력 전지가 탑재가 됐는데 만약에 다른 로버에도 원자력 전지가 탑재가 됐다면 지금 작동을 멈춘 로버들이 아직도 작동하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상징적인 사진을 남겨주었고 또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서 인류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가 그 사례입니다. 보이저 1호에는 원자력 전지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심 우주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제가 태어난 해와 같은 1977년에 우주로 보내졌는데 아직도 50년 동안 작동하면서 지구와 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탐사 시대에는 원자력 전지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결국 작년에 성공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자력 전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서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거주하기 위해서도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산소가 없고 또 모래폭풍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원자로는 나사가 개발한 우주 거주용 원자로입니다. 4인으로 이루어진 10가구 정도가 약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 시대를 대비해서 우주 원자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원자로가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HPR이라는 우주 원자로인데요. 히트파이프 기술과 스털링 엔진을 결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원자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건강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중에는 원자가 방사성 붕괴를 할 때 나오는 방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은 식물이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투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찍어보셨을 엑스레이나 CT가 방사선이고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을 신체 외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암까지 가는 경로에서 정상적인 세포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사선이 정상 세포에서는 작고 암에 가서만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게 중입자 치료법이었습니다. 양성자는 브레이크 피크 효과라는 것 때문에 경로상에서는 작은 에너지를 갖다가 특정 위치, 즉 암에만 가서 높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밖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암에 가서만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사선 의약품이라는 건데요. 특정 장기만 잘 찾아가는 표적 물질에 방사선 의약품을 결합해서 이렇게 신체에 주입을 하면 특정 장기를 찾아가고 그 장기에 있는 암에만 방사선을 뿜게 됩니다. 높은 치료 효과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제약회사들이, 많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방사선 의약품에 도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방사선 의약품 개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게 될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자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일체형 소형 원자로는 해양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한 연구용 원자로는 건강 분야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우주 원자로와 원자력 전지는 우주 분야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런 원자로들을 성공적으로, 새로운 원자로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자로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 행사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신기술들은 바로 도전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 스타트업들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원자로를 위한 신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작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은 원자로를 설계하기 위한 최적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원자로들은 심해나 우주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서 내구성을 갖는 신소재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원자로들이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분야에서도 이런 신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기술의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뿐만 아니라 아예 SMR과 데이터 센터를 결합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손실도 줄이는 아예 새로운 개념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넥스트라이즈에 등록된 업체들을 좀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스타트업들이 저희 원자력에도 많이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자력이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돌아보고 또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원자력의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해외에도 수요가 생기고 저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 원자력 기술이 어떤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자력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높은 게 아니라 원자력을 굉장히 많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운영해본 국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제성과 운영 가능성, 안전성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자력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예 자립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과 전 주기를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더 안전한 원자력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10% 정도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공급받는데 저희는 무려 30%를 원자력으로 공급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고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발전소는 한 18년 동안 그러니까 사고라기보다는 18년 동안 고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발전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희는 저렴하고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 수 있고 또 실제로도 UAE 바라카에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SMR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SMR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와 뭐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원전보다도 SMR에서 저희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형 표준 원전이라고 부르는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기술이 왔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재권 분쟁들에 여러 번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SMR들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고 저희가 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생태계 자립을 이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잠깐 쉬는 동안 제조 기술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제조 기술 업체도 있고 또 설계 업체들인 캡코도 있고 계속해서 SMR을 개발한 저희 연구원 같은 데도 있어서 지금은 SMR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SMR을 개발하면 새로운 연료를 쓰고 새로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원자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라고 하는데 연구용 원자로는 우리나라에 단 2개밖에 없고 연료 테스트가 불가능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어서 지금 원자로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 원하는 또 연구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핵연료의 테스트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그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핵 관련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으면 투자가 그런 그 쪽에 방향이 있었으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좀 무기하고도 연관된 이런 무서운 이런 또 이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과연 그 국가 주도나 대기업의 주도가 아닌 스타트업이 진행을 할 수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그 수익성을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방향들이 있을 건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특수하고 또 어떤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제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소 내에서 개발되는 기술 중에서 어떤 특별한 제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술들은 열심히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식별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기술들을 전수를 해서 다른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이미 그 스핀오프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의 기술 사업화 부서, 성과 확산 부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민간 기업들이 저희 기술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Q&A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추현석 부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